자,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대신 이완용, 사실요, 그는 이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이자 조선의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습니다. 고종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옆에 두고 싶었던 와. 그런 시대였습니다. 처음에 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완용의 관직 생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외국인 선생님? 오. 학교.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영어, 세계사, 서양의 정치와 법률, 수학까지 이전에 조선에서는 배운 적 없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로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파격적인 수업 방식을 보여주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수업 방식? 네. 외국어 오! 수업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영어로. 아 진짜요? 네. 저기 외국 수업을 다 영어로 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저 당시에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파격적이죠. 네. 그죠? 지금도 파격적이에요 사실 그건. 그럼요. 맞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한 조나단이라면 들어봤을 텐데 그 이름은요, 바로 이겁니다. 유경공원. 아하. 유경공원. 아, 들어보셨죠? 네네네, 유경공원. 맞습니다. 유경공원은 1886년 고종의 허가로 세운 조선 최초의 근대적 공립교육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경공원을 세웠을까요? 외교할 때 외교할 때-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가 이제 막 외교도 많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때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청나라. 아 그렇죠. 아시죠? 예, 군신. 자, 병자호란 패배 이후 이 청나라는 쭉 이 조선의 외교와 내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었죠. 자, 고종은요, 이 청나라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아 근데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쨌든 간에 있는데 왜 굳이 미국이었을까요? 고종의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조선의 국제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조정해 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미국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걸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엔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교육으로. 길러내야죠. 길러내야죠. 맞습니다. 자, 미국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죠. 자, 유경국어는요, 서양과의 교류, 외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문화를 익힌 외교 재원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학교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죠, 없죠. 아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오죠, 지금. 네. 그죠? 오로지 명문가의 자제와 현직 관리들, 아주 세심하게 선발된 30여 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사람 중 한 명, 네. 그 한 명이 바로 유한용. 이완용입니다. 29살이 되던 1886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유경공원에 자원 입학합니다. 자, 과연 이 이완용은 왜 어떤 생각으로 이 유경공원에 자발적으로 자원 입학했을까요? 자, 만약 이완용이 영어에 익숙해져서 미국 통이 되고 조선의 최고 권력자 고종의 눈에 든다면 호호, 관직자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완용은요, 이 유경공원을 세운 고종의 의중을 빠르게 눈치채고 유경공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입학 10개월 만에 아주 큰 행운을 주게 됩니다. 오. 이완용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운. 미국과의 교제가 점점 기묘해졌기 때문에 그때 신설된 유경공원에 입학하여 미국에 가게 되었다. 우와. 와우. 통역이 아니고 아예 그냥 미국으로. 아예 가는 거네요. 야, 그 당시에 미국을 간다는 거는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거기에 이완용. 이완용이 간 겁니다. 이완용 대체 어떤 이유로 미국에 가게 된 걸까요? 요것만 좀 알려줘.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에 미국 공사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조선이 미국에 조선 공사관을 세우러 가야 됐거든요. 이완용은요, 그 공사관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된 겁니다. 아. 네. 이완용이 31살이 되던 1888년 1월 1일 두 달간의 긴 여정 끝에 조선공사 관원들은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고요. 정식으로 조선공사관을 엽니다. 오. 자, 그렇게 미국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도착 후 11개월 만에 주미 책임 공사관에게 귀국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귀국하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나라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아, 끈질기네. 청나라는요,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진행해, 이거 웃기는 일이야,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고종은 책임 공사관을 조선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미스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됩니다. 귀국이? 자, 공석이 된 주미 공사관의 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완용. 그렇죠. 이완용. 이완용은요, 책임 공사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그는 약 2년 동안 미국 주재 공사관의 책임자 대리로 일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완용이 어떤 모습으로 일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미국 현지에서 현지에서. 예. 네,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자, 여기 뒤쪽이 이게 워싱턴 미국 대통령 알죠? 워싱턴? 네. 생가예요, 생가. 아. 그 앞에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와. 이렇게 한복을 입은 남자가 부인입니다. 같이 갔어요? 네네, 같이 갔습니다. 자, 서양인들 사이에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모습. 와. 조미 공사관원과 가족들은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생활한 겁니다. 오, 야.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더듬더듬 말하던 영어 실력은요, 일취월장했고요. 미국 공사관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고 긴밀해집니다. 자, 그리고 1890년 10월 이완용이 대리공사직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 미국에서의 경험, 이 경험이 이후 이완용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대미 외교의 1인자이자 친미파의 대표적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완용은요, 고종의 최측근 기구 승정원, 지금으로 본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네요. 이 승정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실세? 실세? 권력?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가까워졌으니까. 미국 사정에 밝은 이완용이 해외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고종에겐 꼭 필요한 인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아, 자, 이런 고종의 총애 속에 이완용은요 34살이 됐을 때는요 무려 종 2품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초고속 지금 승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최소 한 20-30년 정도는 걸립니다. 결국은 이완용을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2개월이 지났을 무렵 1905년 11월 9일 일왕의 특사가 경성에 도착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누굽니까? 이토 네. 히로부미. 바로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자, 그가 서울 경성에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교권을 일본이 차지한다고 국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사늑약. 맞습니다. 본격적인 대한제국 침략 계획을 시작한 것이죠. 와. 그리고 5일 후인 11월 15일 결국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토 고종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낙하시든 거부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긴 회의 끝에 고종과 대신들은 이또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체결은 불가하다. 오. 안 된다. 네, 을사늑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대의 뜻을 모은 겁니다. 이완용. 근데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한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완용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조약에 찬성합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찬성하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적절한 때 타이밍을 아마 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용이 미리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은 고종하고 대신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둘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대신들의 이 회의 결과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온 누구?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였죠. 이토는 이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중명전. 중명전. 맞습니다. 바로 중명전으로 간 겁니다. 자,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이 중명전에는요 조선의 주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당시 중명전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칼이 늘어서 철통과 같고 내정부 및 궁중에도 일부 병사가 배치되어 그 공갈의 기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조약을 맺자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너무 공포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이 대신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 일본 헌병대가 딱 막아서면서 다시 그들을 회의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토와 마주하게 된 대신들. 이토는요, 이들을 붙잡고 조약 승인을 강요합니다.
이날 밤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 대한제국 대신들을 차례로 부르며 의견을 묻습니다. 먼저 참정 대신 한규설에게 물었죠. 참정 대신은 어존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러자 한규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소. 이어서 다음 외부 대신 박재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박재순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으로서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폐하의 명령이라면 뭐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서 박재순이 말꼬리를 흐립니다. 자, 그러자 이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은 찬성하는 편이다. 말꼬리를 흐리고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으니 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찬성으로 그냥 간 거예요. 들리지 않죠, 그죠? 자, 이토는요, 이어서 이하영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하영은요, 정세를 운운하면서 확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토 어떻게 했을까요? 이하영 찬성. 또 제멋대로 결정합니다. 아, 대신들의 의견을 연이어 묻던 이토.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춥니다. 누구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아, 이완용. 이완용.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용은 이토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합니다. 이완용의 강력한 찬성. 자, 결국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3명의 대신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결국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합니다. 아.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이토는 대한제국 대신의 찬성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선포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불법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완용의 적극 찬성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결국 격분한 민중들은요,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글이 퍼집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자, 당시 이완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 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명이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일본에 맡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 을사늑약 체결을 선언한 직후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을 철저하게 통치하고 감시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야. 1906년 3월 통감부로 온 초대 통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아, 최동아 이토 히로부미. 네. 맞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 통감부는요,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제멋대로 간섭하고 감독하는 실질적 통치기관이 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분개하고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줬던 이완용. 이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광산사무국 총재 자리도 받습니다. 지위와 재력을 이완용 이 두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참. 그리고 이완용은요, 이토에게 충격적인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야,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이토는요, 이완용을 의지가 강한 용기 있는 자라면서 절대적으로 신임하지요. 그리고 이완용은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자, 그러던 1907년 이완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매국노 이완용 입장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큰 사건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자, 이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고종의 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일본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특사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실패. 자, 그런데요, 일본이 방해했다는 건 일본이 고종의 특사를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토는요, 크게 분노하면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 이토가 찾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는 누구겠습니까? 이완용. 이완용. 이토는요, 이완용에게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고종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고종에게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지옥적이네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음. 그때 이완용 고종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소리를 쳐요. 네.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고종은 이때 이완용을 홀겨볼 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때 고종을 모필하고 고종이 총애했던 대신 이완용. 그는 이제 일본의 편에 서서 고종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적이 된 겁니다. 천주교를 통해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안중근. 그는요, 국내외 신문을 살피면서 국제 정세의 변화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중근은 아버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중국 상해에 한국인이 머물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곳으로 이주한 뒤에 뒷일을 도모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해 쪽으로 이사 가자. 맞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일제가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해입니다. 1905년입니다. 이 조약을 일산능력. 바로 이 무인기질의 안중근은요, 이 부당하고 치욕적인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에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요, 국내엔 이미 일제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무력의 차이가 어떻다? 너무 컸다. 너무 컸죠. 너무 컸죠. 그래서 안중근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일제에 저항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자, 이런 안중근의 제안, 아버지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 많으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안중근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되게 깨어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아버지와 상의를 마친 안중근은요, 바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안중근은요, 먼저 답사를 위해서 혼자 상해로 향한 겁니다. 상해에 갔어요. 가서 상해에서 좀 힘이 있거나 좀 잘 사는 동포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중근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낯선 땅으로 떠났던 27살의 안중근. 그는 동포들의 외면에 좌절하고 수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안중근을 기다리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오, 마음을 같이 하던 분이 사라졌으니까 약간 마음속에 있던 그런 뭔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무슨 일이든 지지해줬던 아버지 사망 소식에 통곡하면서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부친의 혼백을 모셔둔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던 항일 저항 운동에만 정진한 것을 다짐했던 겁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엄청난 결심. 그렇게 해가 바뀐 1906년 안중근은요 가족을 이끌고 평안도 진남포로 향합니다. 안중근은요 때가 오면 언제든 다시 해외로 망명해서 항일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 진남포에 거점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안중근이 당장 이 군사를 결집해서 일제와 싸우기엔 뭐 무력도 세력도 지금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때 안중근이 돈을 마련한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논과 밭을 좀 팔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906년 봄 진남포 돈이학교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안중근은 교육 과정에 교련을 배정해서 총기 훈련을 시킵니다. 오, 사격 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6월에는요 영어를 가르치는 삼흥학교까지 설립합니다. 즉 안중근은요 군사훈련과 영어 교육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는 애국 계몽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약 1년 넘게 교육을 통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안중근. 근데 이 안중근이 어느 날 갑자기 교장을 관두고 학교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관두고 학교를 떠나는. 네. 그렇게 만든 건데. 그렇죠. 네. 뭔가 그 당시에 큰 국내였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켜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봤던 행동파 안중근 이런 모습 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못 있죠. 그렇죠. 안중근은 더 이상 이런 계몽 활동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는 일제에 저항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때 안중근이 결심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분필은 던지고 총을 드나요? 참 그 표현이 참 시적이다. 네. 자, 그러면 그 결심을 오늘은 동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제 몸과 가족만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므로 나는 집과 나라를 멀리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나랏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이런 결심을 할 때 안중근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우 있죠. 바로 안중근의 어린 세 자녀였습니다. 6살 딸과 3살 된 아들. 심지어 막내 아들은 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리죠? 대단하다. 너무 어리네요. 이거는 진짜 와 정말 크신 분이 큰 사람이네요. 아니, 부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자식들을 떼어놓고 떠나는 안중근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안중근은요 스스로를 다잡으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자, 그렇게 국내 항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조국을 떠난 안중근.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애국지사가 결연한 의지를 다진 후 1909년 10월 드디어 안중근에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중근은 지체 없이 연해주를 떠나 어디론가 향하죠. 바로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요 고종을 협박해서 을사늑약치계를 강요하고 이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됩니다. 그야말로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에 있던 이 이토 히로부미가 며칠 내로 이곳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신문을 본 안중근 역시 그 장소로 출발하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본 하얼빈역.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역입니다. 자, 일제와 러시아는요 한반도 그리고 이 만주를 사이에 둔 일종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제는요 러일 전쟁,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협상을 해야죠. 땅을 얼마나 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일제는 자신들의 그 세력권 안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넣기 위해서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주에 속한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일제의 거물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였던 겁니다. 이토를 처단합시다. 우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로 동지들과 결의합니다. 하얼빈에서 일본의 수상까지 지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러 온 거니까 하얼빈이라는 국제 도시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 그 국제 정치적인 효과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10월 21일 오전 8시경 하얼빈으로 출발한 안중근.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여러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나흘이 지난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사 직전 그 순간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가는 이때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바로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외친 후 안중근 달려드는 러시아 헌병에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해 응합니다. 당시 안중근의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영상으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사가 끝나고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저두 사람 사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 저 뒤에. 네.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당연히 조국에 남아있던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 일단 계속 이렇게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면 저는 그냥 다리 힘이 풀리는. 이게 뭐 참. 이 당시에 24살, 20살이었던 안중근의 두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은요, 이 가족을 대표해서 형 안중근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낯선 타지로 떠납니다. 이때 두 사람이 향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보시죠. 바로 안중근이 갇혀있던 중국 리순 감옥이었습니다. 하얼빈에서 리순까지는요 약 900km, 기차를 타고 무려 이틀이나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완전 끝 거리가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안중근은 왜 이렇게 멀고 먼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하얼빈 의거로부터 약 10여 년 전 중국 정부와의 러청 조약을 통해서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요, 하얼빈 일대에 광활한 철도 부속지를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얼빈은 어느 나라에 속한 땅일까요? 러시아. 그렇죠. 중국 땅이지만 러시아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장소가 바로 하얼빈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원래대로라면 안중근은 그럼 어디서 재판받아야 돼요? 러시아로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러시아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됐는데, 자, 이런 국제관계를 무시한 채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은 바로 일제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하얼빈역의 경비를 맡았던 러시아는 이토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일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의거 당일 바로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냥 그 요구를 바로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자기 행정권 안에서 지금 일본 거물 정치인이 와서 죽은 거예요.
최악의 경우 또 한 번 일제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엄청난 외교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재판권을 넘겨받은 일제는요, 자신들이 러일 전쟁 이후 차지했던 바로 저곳 중국 리순 지역의 감옥에 안중근을 가둔 겁니다. 러일 전쟁 이후 리순 지역은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이 리순이라면 일본인 판사와 일본인 검찰 그리고 일본인 변호인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제가 안중근의 재판을 두고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1910년 2월 7일 마침내 안중근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개 재판을 보기 위해서 500여 명의 방청객이 새벽부터 법원으로 몰려듭니다. 정말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는데요. 현장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모였죠, 지금요. 왜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요, 지금요. 그렇죠?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사건이니까 이렇게 많은 이 방청객들이 있는데 안중근 확인되시나요? 예, 이쪽에 계시네요. 맨 오른쪽. 네, 여기 지금 계시죠, 지금. 네. 일본인 판사는 안중근에게 왜 이또를 사살했는지 묻습니다. 안중근은 거침없이 대답했죠. 자, 그 대답. 오늘은 이 동현 씨가 참 그 분위기에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동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 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장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전쟁, 예, 독립 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는 나도 죽일 수 있고 너희도 나 죽일 수 있고 나는 그거다. 그 포로다. 그렇죠. 포로다. 이제 이해가 나는 되시죠? 포로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일제와의 독립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붙잡힌 자신은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취급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안중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공개 재판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와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안중근이 이토와 일제를 막 거침없이 비판하니까 일본인 재판장 너무 당황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 못하게. 예. 일단 다 나가. 안중근 빼고 어? 다 나가야겠다. 맞습니다. 아. 방청객을 퇴장시켜버리고요. 재판을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와.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속전속결로 안중근의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이 사형 선고를 들은 안중근의 앞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동생. 두 사람은 형 안중근을 면회하며 통곡을 참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보낸 물건을 전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물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위죠. 맞습니다. 도현 씨, 이 자식에게 수의를 보내는 어머니 심정은 어떨까요? 이거는 뭐 자식이 아기든 어른이든 부모보다 먼저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부모도 그 앞으로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슬픔이 아닐까. 맞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어머니는 그 비통한 심정을 전달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담담하게 아들의 항일 투쟁을 응원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어머니
終了なる汝親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자, 이게 지금 8월 15일 12시 일왕이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데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번역된 내용을 읽어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반응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를 살던 조선인들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아. 당시 조선인들도 일왕이 이야기하는 이 방송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태극기 행렬도 없었던 8월 15일 이날의 광복을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건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구나. 되게 짠하네요. 다들 막 집에 돌아가서도 아, 오늘 아침에 뭐 이상한 라디오 들었는데 뭔 말이야 서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아 너무 예상과 너무 다르다. 그죠? 너무 달라. 자, 그렇다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복의 날 8월 15일. 자, 그런데요. 이때 초비상이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보시죠. 이 건물 뭔지 아세요? 예. 어떤 건물인가요? 조선 총독.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 자, 그런데요. 근데 이 사진 유심히 보다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미는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 네. 이 건물이 뭐죠? 이거.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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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이잖아요. 그럼 네.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궁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궁? 경복궁. 경복궁. 그러니까 일본은요. 조선의 임금이 나랏일을 보던 경복궁 근정전 앞에 떡하니 이렇게 조선 총독부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심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탁 꽂아서 중심부에.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박이다. 조선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치욕적인 건물은요. 광복 후에도 정부 청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으로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 이르러서야 철거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5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아 그래요? 얼마 안 돼.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요? 네. 해방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도움을 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도움을 구할 데가 있어요? 일본에 도움 구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였죠. 일본이 정말 항복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커녕 일본이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루트가 아닌
대외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파악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조선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 내내 이 그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문을 감당하며 수만 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그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을까요? 일본이 선택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경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 앞에는 여운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おかわりございませんか。いえ、俺が何故だ。さあ、どうぞ。 여운형과 마주한 엔도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조선 총독부의 부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근데 선생님, 네.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 진짜. 이제 기회다. 너 혼 좀 나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엔도와 마주했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갑작스러운 광복을 앞두고 극도의 혼란을 걱정한 여운형은 유혈 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안전. 안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안전을 대가로 5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이 정치범과 경제범은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식민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자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여운형은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요,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하라.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을 조선 총독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이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손 딱 놓아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상적인 체제를 찾을 때까지 식량 배급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5번째,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요약하면 조선인들의 치안과 건국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앞으로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들은 엔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알았어. 알겠어.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5가지 조건 수락합니다. 그리고 엔도와의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8월 15일 그날 저녁 6시 종로구 개동의 2층 양옥집에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라는 조직을 발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11시 무렵 이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아 맞아. 바로 일제히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 앞입니다. 혁명동지 환영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웅성거리는 군중들. 기억나시나요? 전날 여운형이 엔도에게서 받아낸 첫 번째 요구 조건. 정치범, 경제범, 석방하라.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앞 큰 길에서 독립문까지 석방을 기다리는 환영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와. 가족과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옥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조선인들이 무리를 지어 나옵니다. 다 나온. 부축을 받고 나오는 등이 굽은 사람에게 여인과 3명의 아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바로 옆에서는 불구가 된 노인에게서 아들의 젊을 때 모습을 어렵게 알아본 어머니가 울다 웃다 하였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감격으로 여인과 아이들은 달려가 한 남자를 얼싸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문에 시달려 등이 굽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상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길고 혹독한 수감 생활로 불구가 된 채 바짝 늙어버린 아들을 겨우 알아본 어머니가 통곡하며 맞이하는 모습. 석방된 사람들은 모두 오랜 옥살이로 안색은 창백하고 뼈에 가죽만 겨우 달라붙어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막상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노인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 웃다 하던 이들은 곧 한 무리가 되어 함께 만세! 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문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본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파와 광복의 기쁨을 적은 깃발을 보고 뛰쳐나오면서 하나, 둘 만세 행진에 합류하면서 함께 만세를 외칩니다. 자, 그리고 만세 행진은요, 점점 더 그 덩치를 불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듯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악을 쓰면서 마음껏 만세를 부릅니다. 어쩌면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6일 이 같은 만세 행진은 전국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광복의 기쁨으로 한반도가 떠들썩했던 8월 16일 오후 3시 10분 라디오에서는 한 번 더 조선인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일은 이제 진짜 뭔가 정식적으로 뭔가 여운형 선생님께서 직접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조선 말로 딱 했을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맞습니다.
새로운 조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사실이 공표가 된 겁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 총독부의 검열 탓에 조선에 유리한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 이후 총독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방송이 흘러나온 겁니다. 광복 3일째인 8월 17일. 당시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일면 기사. 이날의 머리 기사 한번 보시죠. 호해의 정신으로 결합. 우리 광명의 날을 맞자. 당시 신문을 보면요. 이 광복을 맞이한 조선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민족 해방의 사자후. 우리들 이상의 낙토 세우자라는 여운형의 연설이었습니다. 와, 조선인들에겐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었죠. 광복을 맞았으니까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나 이런 신문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보고 또 봐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문에 이 기쁨에 취해 있던 조선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충격적인 기사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경거망동을 삼가라.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니까 야, 너들 조심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이 분위기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단어를 쓸 타이밍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이 기사 누가 냈을까요? 그 주체는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향해 경거망동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위운동 일체 불허. 민중들은 절대 자중하라. 그리고 인심, 창란, 치안 방해는 단호 조처.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만세 시위를 금지하면서 자제를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자, 단호한 조처.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되게- 독립된지 해방된지 몰라요, 이분들? 진짜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지금 은행 가고 난리 나고 무섭다고 오. 덜덜덜 떨면서 저런 기사를 낸 건데 뭐 이런 기사를 왜 낸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와 여운형이 합의한 지 불과 3일째 패전한 일본군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낸 이유.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요. 조선 총독부와 함께 이 식민지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조선 총독부는 지금 여운형과 합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미처 조선 총독부의 전략을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에서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한 일본군의 참모들은 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군과 사전 상의도 없이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뱃선발. 우리가 무사하게 귀환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유지한 채로 조선인들을 여전히 억압하고 통제한 상태에서 귀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8월 17일 오전 10시 장총에 대검을 꽂은 일본 군인들이 다시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방송국은 이 시간부터 일본군이 접수한다. 점령한 곳의 주민은 포로나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 게 통상적이다. 일본군은요, 언론을 통제해서 다시 조선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가는 이 광복의 기쁨과 희망을 꺾고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일본군의 언론 통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은요, 조선인들에 대한 경고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언론사는 물론 경성 곳곳을 점거했고요. 종로 일대에는 무려 일본군의 기관총까지 설치가 됩니다. 와, 싹 장악했네. 진짜. 이제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광복 며칠 만에 일본군이 다시 경성을 장악한 겁니다. 뭐야. 또 한편으로는 뭐야 잠깐 우리가 꿈이었던 건가 다시 불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가, 광복이 아닌가 싶겠죠. 일본의 반항심이 있어 보이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병. 이 광복 직후 2,600여 명 정도였던 조선주둔 헌병이 약 한 달 만에 6배가 넘는 16,00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 만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저희 해방 직후를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이런 일인 줄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예. 일본 헌병들이 다시 장악한 한반도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해상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꽝! 하는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일본 부근 해상에서 배 한 척이 폭발합니다. 배의 중앙이 쩍 갈라지면서 가운데부터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고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제의 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108m나 되는 거대한 일본의 수송선 우키시마호였습니다. 엄청 큰데요? 자, 그런데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아,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맞아요, 저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그러면은 해방 사실을 알고 가족들 모아서 한국으로 오던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조선인들.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 끌려와가지고 수년 동안 이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조국의 광복과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조선인들은 8월 15일
드디어 꿈에나 그리던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드디어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몇몇 조선인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이 출발 며칠 전부터 부둣가와 길가에서 노숙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배는요, 조선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드디어 출항하는 날. 그렇게 8월 22일 우키시마호는 조선인들을 가득 채운 채 부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상에서 폭발하고 만 겁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승선 정원이 4,000명인 이 배에 최소 정원의 2배 이상이 탔다고 합니다. 8,000명, 9,000명, 10,000명.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조선인들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대체 왜 폭발했던 걸까요? 왜 폭발하지? 저렇게 큰 배는 이 발표 내용 사실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주장대로 기뢰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면 구멍이 어떻게 뚫려야 할까요? 선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퀴 터지. 네, 외부에서 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훗날 인양한 우키시마호 바닥의 구멍은 선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네. 그럼 이미 이게 실려져 있던 거 아니에요? 안에 터져가지고 그 쇠가 바깥으로 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폭발이 배 내부에서 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해군이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이 탄 배를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침몰한 선체를 인양을 합니다. 9년 만에. 9년 만에 하지 않다가 일본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우키시마호를 끌어올렸을까요? 1954년에. 54년에? 왜 갑자기? 그러게요. 9년 만에? 바로 1950년부터 53년 6.25 전쟁 네. 있었잖아요. 전쟁 후 피폐해진 한국에 이 철을 탈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골 수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철 회수를 목적으로 인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려고 그 전쟁 때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팔려고 이렇게 꺼낸 거예요. 인명 수습이 아니고. 네. 타국에 강제 동원돼 수년간 노역에 시달리다가 조국으로 돌아갈 기쁨에 부풀어 있던 수천 명의 조선인들은 죽어서도 끝내 광복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